자,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이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0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오늘도 주제가 재밌어요. 네. 자, 어서 오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무려 290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290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10회만 있으면 300회입니다. 이제 새날 그 시사 방송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방송으로서는 최장수 프로그램. 거의 전국 노래자랑 수준이죠. 자, 제 옆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볼메 그린님. 안녕하세요. 볼메 그린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이 방송 출연 몇 번 해보니까 이해도가 꽤 높아지죠. 네네. 김건희- 설명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김건희 발찌밖에 모르는 기자들. 아니 세상에 어떻게 그 빨걸 다 빨아요. 발찌 안 차고 다니는 사람 얼마나 있고. 그걸 정치라고 표현하고. 씨. 자, 그리고 그 옆에는 민주주의 진영의 송혜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이상구 복지육과 소사이어티 운영위원장.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예. 290회 방송이면 뭐 어쩌다 한번 뭐 한 주씩 쉬는 경우도 뭐 몇 번 있었긴 하지만 예. 290회, 10회만 더 있으면 2달 반만 했으면은 300회라고 하는 위험을.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그 정책에 유능한 그런 싱크탱크가 아닌가 싶어요.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후원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릴게요. 02-3272-2353 02-3272-2353 전화하시면은 한 달에 10,000원씩만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윤석열한테는 정책이 없잖아요. 오늘도 우리 위원장님이 윤석열의 노동정책 이야기해서 뭔 정책이 어디 있다고 진짜가 제목 싹 바꿔버렸지. 정책이 있는 유능한 정치 세력이 되자 이런 얘기예요. 예.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 중에 상당 부분 복지과 소사이어티 정책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이 두 분과 함께 출발합니다. 최근 그저 노동부 장관하고 기재부 장관이 노동정책을 발표했는데 대통령이 공식 발표가 아니다. 이거 뭐 그러면서 이거 뭐 야, 이 상황은 좀 상식 바뀌잖아요, 지금 이게. 참 이게 기자들이 왜 그런 말이 나온지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 보고를 안 해서 참 난감한데요. 이게 그렇게 한마디 하면서 지나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고 그 정부 시스템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대통령이 스스로 밝히는 사안인데 이전에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물고 늘어지고 이렇게 파고들던 기자들이 왜 이런 거는 쉽게 넘어가는지 좀 안타깝습니다. 경찰청장이 이번에 사표를 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이 노동부 장관의 문제하고 좀 다른 문제인데요. 경찰청장 사표는 뭐 이제 서서히 실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대통령 패싱이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청에서 올린 치안정감 인사를 행자부에서 받아가지고 청와대와 조율을 하는 과정에서 한 번 내려보냈다가 다시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로는 뭐 특정 지역을 좀 더 많이 넣기 위해서 대통령한테 보고도 안 하고 내려보냈던 그런 케이스로 지금 분석이 되고 있어서 아마 국회에서 이것도 국정감사를 해야 될 사안이 될 것 같은데 누군가가 마치 박근혜 시절의 문고리 3인방들이 이 대통령한테 만날 수 있는 기회,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조정하면서 자기 권력을 향유했듯이 옛날에 이제 당나라가 십상시 때문에 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대통령께 보고 안 하고 내려보냈다가 문제가 되니까 거꾸로 경찰청을 이제 책임을 지우는 그런 사안인데 노동부 보고권은 사실은 정상적인 정부 절차를 다 지킨 거거든요. 그래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일단 내용을 확정했고 두 번째 노동부 장관이 발표하되 기재부 장관이 옆에 배석을 해가지고 같이 발표를 했던 사안인데 대통령이 이것을 대해서 공식 발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 대통령이 일부러 책임을 안 지려고 발뺌을 한 게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하게 되고요. 예. 두 번째로는 실제로 대통령께 보고가 제대로 안 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 대통령이 지금 마지막에 해명을 했던 내용이 보고 내용하고 맞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도 이런 것을 추진하기 위한 연구회를 운영하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연구를 하겠다라는 그 사안을 발표한 것이라는 이 대통령 워딩이 맞는데, 문제는 대통령이 기자들을 질문해가지고 그걸 알아보기 전까지는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알고도 저렇게 말했다면 명백한 거짓말이고 예. 몰랐다면 이 자체가 대통령을 누군가 속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거는 또 다른 범죄가 성립되는 거거든요. 어느 쪽이든 다 문제가 있는 거죠. 특히 노동정책 부분은 일단 당사자인 1,700만 노동자들의 문제가 있고 그 가족들까지 하면 우리나라에 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해당이 안 되는 국민들 없는 그런 정도의 중대한 사안인데, 이 부분을 아마 이런 정무적인 부담 때문에 이 노동부 장관하고 기재부 총리가 이 연구회란 이름으로 한 4개월 동안 의견을 수렴해서 이걸 추진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것인데, 요거는 소위 말해서 정책에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갔던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런 정도의 중요한 정치적인 판단이 대통령과 사전 조율 없이 진행됐다라는 거, 요것도 사실은 굉장히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두 사건 모두 시스템이 무너져 있다라는 반증인 것 같은데요. 예. 네. 그리고 이 사안을 가지는 또 하나의 우리가 봐야 될 측면은, 이게 그냥 해프닝으로 넘어갈 사안이 아니라는 게, 공무원사에서는 이런 일이 한번 돌면 소위 말해서 싸늘한 히야시가 돈다 이렇게 이제 전문용어로 표현하는데 이 싸늘해지는 게 대통령이 장관이 하는 보고를 잘 못 받으시는가 보다라는 이제 의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건 굉장히 빨리 퍼집니다. 그러면 우리 장관 힘없네? 그럼 장관 발표조차도 공식 발표가 아니네? 그러면 이제는 청와대에서 결정 날 때까지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야말로 복지부동, 복지안동 이런 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어떤 장관이 바뀌거나 이런 문제가 있으면 굉장히 예민하게 초기 발달해서 어떤 힘의 권력 관계라거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굉장히 잘하는데 예. 오히려 이런 시그널들이 내가 일을 열심히 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네. 거를 지금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인사를요. 예. 우리가 검찰총장 하나 임명해도 추천위원회를 만드는 과정이라는 게 농단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최소한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눈치라도 볼 거 아니에요. 예.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해당 이번에 경찰 치안감 인사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이미 대통령실하고 행안부가 협의를 해서 예. 마친 사안이에요. 그렇게 관행대로 해왔어. 음. 근데 치안감 인사를 경찰이 발표하고 나니까 2시간 만에 그걸 번복시켜버려. 그건 뭐냐? 대통령실이 개입해가지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찍어내버렸다는 소리거든요. 다른 사람으로. 예. 요런 게 국정의 난맥일 뿐더러 아주 독단적이고, 아까 말한 대통령이라고 해서 국정이라고 하는 것을 혼자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근데 그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면 농단이 되는 거예요. 농단. 그러니까 농단이란 표현을 사전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에게, 한 사람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된 걸 농단이라고 해요. 지금 이 상태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경찰들이 이제 이런 소위 말해서 우사를 당한 거거든요. 망신을 당한 거고, 또 대부분의 경찰들이 대통령이 저가 잘못해놓고는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에 있는 누군가 잘못했는 게 분명한데 책임을 우리한테 덮어씌운다라는 억울한 심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경찰이 숫자만 14만 명이 아니고 무기를 휴대하고 있는 무장 세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중에 어떤 사람이 있을지 모르는데 이 세상 겁난 줄 모르고 이렇게 저질러 놓고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경호실은 엄청 불편할 것 같아요. 지금 총기 잃어버린 거 아직 못 하지 않습니까? 실탄도 아직 회수를 네. 못한 상태거든요. 너무 발언을 위험하게 하시죠. 뭐 제가 조장한 건 아닌데 국정을 운영하면서 모든 것을 다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얼마 전까지 그런 일이 있던 나라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좀 국정원 인사
저 실장급을 이렇게 전원 대기 발령시키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면 할 수 없는 인사들을 지금 벌여지고 있는데 이 검찰이 뭐 자기들이 잘난 줄 알지만은 검찰은 총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짓을 벌이는지. 이게 조선일보 단독 나오겠네. 친야 유튜브 방송 패널 경찰들 뭐 뭘 부추겨 뭐 당황스럽네 진짜. 우리 사회가 이렇게 퇴행을 하는 상황에서 경찰들만 고고하게 이 자기 자리를 지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옳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걱정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 경찰 부분은 또 상명하복 집단이니까 그대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공무원들은 특히나 이 눈치 빠른 고위직 공무원들은 장관이 말해도 청와대에서 커버 안 해주네. 그리고 대통령 보고 받고 결재 받고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완전히 이제 잠복 기제로 바뀝니다. 예. 절대 먼저 나서서 일하지 않는다, 발표하지 않는다. 대통령 결재 날 때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확 바뀌어버리거든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행태로 이제 굴러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라니까요. 청와대라고 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이용했으면 훨씬 더 좋아졌을 거고요. 이 사람들 NSC는 뭐냐 앉아있는 꼬락서리 한번 보세요. 무슨 면사무소 회실 같은 데 앉아갖고 저러고 있더라고. 근데 그 공백을 어떻게 할 거며 지금 계속 인사난맥. 그러니까 그냥 무능한 정부임을 그냥 보여주고 있는 데다가 그냥 무능하면 그나마 좀 무능한가 보다 해. 근데 거기에 자신들의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잖아요. 부자감세 같은. 그런 정권이 지금 들어선 건데 야 이렇게까지 빨리 한 50일 만에 지지율이 역전되는 현상을 여러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최소 1년은 가거든 그거. 그리고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정권이 5년이라고 해도 할 수 있는 개혁은 1, 2년 안에 끝나요. 3년째부터는 여론이 안 좋으면 공무원들이 안 움직여서 안 돼. 네. 실제로 윤석열은 이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 오늘 주제인 노동시장 개혁.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위원장님이 윤석열 6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도 여기다 이런 표현 쓰지 마세요. 개혁이라니요. 아니 이제 자기들이 발표한 자료에 있는 제목을 제가 그대로 인용을 한 건데요. 지금 위원장님이 저한테 이렇게 제목 보내줄 때 되게 식은땀이 나. 이거 어떻게 바꿔야 되냐고. 이게 노동 정책이 있어 지금? 노동시장 개혁이요? 개혁보다 조금 더 안 좋은 말이 계약이잖아요. 예. 계약이란 표현도 여기는 안 맞아 이 사람들은. 예. 거의 정책이 없는 정도인데 근데 왜 이거를 대통령이 그렇게 장관 물목에 가면서까지 공식 발표가 아니라고 물타기를 했느냐 하면 이게 가지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는 걸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이 방향이 크게 두 가지로 나옵니다. 하나는 근로시간을 개선해가지고 장시간 근로를 보장하는 그것을 이제 노동유연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걸 하겠다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임금 체계 개편을 하겠다라는 것이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너무 장시간 노동을 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문제와 부작용이 굉장히 큰 나라에서 그보다 더 장시간 근로를 시키겠다라는 거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그런 정책이고 두 번째로 이 노동시장이 가진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비정규직 문제라든지 저임금 문제라든지 또 산업재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언급도 안 하고 있고 가장 큰 문제인 노동시장의 공급 요인 더 이상 노동시장에 공급될 수 있는 이 경제활동 인구 이 부분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거는 발표돼봤자 실효성이 없고 또 윤석열 정부 하에서 노동부 공무원들이 바보가 아니거든요. 안 할 수는 없고 시키니까 하긴 하는데 최대한 책임 안 지려고 연구라는 이름으로 물타기해서 연구 4개월 동안 해서 시간 끌고 그다음에 하는 척 하면서 뭉개버리려는 이런 전략이 아닌가라는 것도 한편 짐작이 가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노동의 역사라는 게 결국은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인 거잖아요. 야, 항상 맞다. 정확해요. 네, 항상 우리가 쉬지 않고 일해 왔는데 그 시간은 휴식을 챙기면서 조금씩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 과정이 노동의 역사인데 전태일 열사도 일요일은 쉬게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면서 주 52시간까지만 하자고 이미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까지 되돌리겠다라는 거 정말 너무 한심하고 화가 납니다. 여러분들 진짜. 기억들 하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나왔을 때
이 당내 경선 주자였던 손학규 옹이 저녁 있는 삶. 전역이 있는 삶. 이게 벌써 10년이 넘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의 의미는 뭐냐면은 일종의 정권이 바뀌는 또는 대통령이 바뀌는 게 일종의 그 나라가 좋아지기 위해서 도움닫기를 한번 해주는 거거든요. 더 나빠지려고 정권을 바꾸거나 대통령을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 윤석열은 전혀 그런 개념이 없이 정치라는 게 뭡니까? 다수 국민이 행복해지는 정책을 정부가 해야 되는 거지. 근데 기업하는 사람, 가진 사람들만 위해서 하는 것 자체. 이거는 그냥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이건 탄핵 사안이라고 보는 거예요. 실수로 이런 방향성 잡아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녁에 있는 삶을 지금 외치기 시작한 지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노동시간을 늘리겠다니 노동시간은 그대로 두고 임금을 올려주는 게 맞지. 맞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만큼 장시간 근로를 하는지를 수치로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주 40시간에 그 12시간 연장 근무까지 해가지고 52시간으로 우리가 줄이는 노력을 2018년부터 여야 합의로 그 근로기준법을 바꿔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요게 한 5년 하면서 이제 자리를 좀 잡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우리나라는 연평균 1927시간입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이 1582시간이거든요. 그래서 OECD 평균보다 345시간을 더 일합니다. 345시간은 별로 와닿지 않는데요. 하루 8시간 기준으로 그 345시간을 나눠 보니까 43.1일을 더 일을 합니다. 한 달이 넘네요. 한 달 반을 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 그 미국이나 이 일본 같은 좀 OECD 국가 중에서도 좀 장시간 근로를 하는 나라들과 비교해서 그런 거고 독일, 프랑스, 영국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하면요. 이 독일이 1284시간, 또 프랑스가 1320시간, 영국도 1468시간 이렇게 하니까 평균적으로 700시간, 3달을 더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 주 52시간도요. 예. 만약 5일 근무라고 했을 때는 대충 계산해 보면은 10시간이 넘어요, 하루에. 예. 보통 이제 이게 아주 일반적인 일 행태가 9시 출근, 6시 퇴근이잖아요. 예. 그것도 9시간이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주 5일, 그러니까 52시간도 사실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대선 때 주 4일 근무제 얘기가 나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근무는 좀 덜 하더라도 최소한 임금은 보장해주는 그 방향성으로 가야 되는데 막 이래. 그러니까 이게 포괄임금제를 악용하는 사례들인 거잖아요. 예. 일을 아무리 더해도 월급은 똑같은 상태. 그래서 이 선진국들이 왜 근로시간 단축을 국가적인 과제로 추진한지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너무 장시간이니까 이런 이야기는 꺼낼 엄두도 안 나고 이 지난번 정의당에서 이제 주 4일제 이야기했다가 별로 호응을 많이 못 받았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주 3.5일 또는 주 4일이 정착된 나라가 많은데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워크쉐어, 잡쉐어입니다. 일자리를 나누기 위해서 예를 들면 한 사람이 일을 한 것을 잘라가지고 그 1.5인이 일을 하게 하면 그만큼 신규 고용이 더 생기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한 사람이 일하는 것을 짧게 근무 시간을 단축해서 1.5인이 일하더라도 생산성이 높아지니까 경제적으로 손해가 아니다라는 증빙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걸 추진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근무 시간을 줄여서 여가 시간을 많이 만들어주니까 경제가 살더란 겁니다. 그랬더니 옛날에 그 주 5일제 근무할 때 그런 반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루를 쉬면 경제가 몇 프로 성장하면 1년 내도록 쉬면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하겠네 이런 식의 비난을 하는데 그게 사실 무식의 소리였고 실제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돈을 쓰지 않으면 경제가 선순환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정부가 나서서 또 기업들이 요구해서 의도적으로 주 4일 또는 주 3.5일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아까 말한 시간 빈곤이라는 건데 예. 돈을 벌어도 쓸 시간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삶의 질이 높아지는 것뿐만 아니고 현대 사회에서 이제 노동 생산성이라는 게 그 일반적인 육체 노동으로 하는 것들은 기계가 많이 대체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사용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적인 제조업을 유지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한국이 계속해서
이 저 세계 7번째, 8번째 국가를 유지한 방법은 국민들이 창의력을 계속해서 가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쉬고 놀고 먹고 여행 다니고 또 문화와 예술을 즐기고 이런 삶을 그 일상에 넣어줘야지 그게 가능해지는데 국민의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도 여가라는 것들을 국가가 의도적으로 부여할 필요가 있는데 자꾸 막 그 드립다 갈아 넣는다고 이야기할 정도의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것이 결코 경제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요게 재밌는 게 윤석열을 검사할 때 특수부 검사였잖아요. 예.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특수부 검사들 일 없으면 낮에 낮술 먹습니다. 예. 난 그게 창의력이라고 봐요. 그런 면에서 보면 크리에이티브라고 보는데 저도 이제 이쪽 일을 계속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디어가 중요하다고 봐. 예. 그러면 실제로 일을 시키기보다는 오히려 여가를 즐기게 만드는 게 그렇습니다. 아이디어 차원에서는 더 좋아요. 내가 얼마나 시간이 없는 사람이면 아이디어 짜기 위해서 주로 가는 곳이 멀리는 못 가고 다이소 간다니까요. 거기 가서 다양한 물건들을 보면 굉장히 거기서 얻어지는 아이디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랑 좀 연관이 있는 건데 그냥 포괄임금제로 월급은 똑같은데 하루에 10시간, 15시간 일해라 이거 아니에요. 이걸 노골화시키면은 기업만 좋아지는 거죠. 예. 현 시점 뭐 물가도 오르고 그런다는데 또 한쪽에서는 최저임금은 동결시켜야 돼. 물가는 올랐는데. 그럼 결국 고통을 받는 것은 일반 보통 서민들이거든요. 그럼 여기가 정부가 중간에서 잘 조율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상당히 포지션이 구구적 포지션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장시간 노동은 그 구시대적인 발상인 게 이미 그렇게 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이던 시절은 지나가 버렸거든요. 한국의 경제 수준이나 국제적인 분업체계에서 위상이나 이런 걸 볼 때 장시간 노동이 별로 효율적이지 않은데 그냥 옛날에 그 기업가들이 요구했던 이런 부분을 좀 받아주려고 이 실행될 것 같지도 않으면서 왜냐하면 이게 대부분 법 제정 사안이기 때문에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국회 통과가 안 되면 할 수 없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억지로 발표시킨 게 아닌가라고 저희가 의심을 냈는데 제가 한국 3M 사장을 이제 금진을 하러 간 적이 있었어요. 여기가 이제 보건용품을 생산하니까 이것도 좀 옛날 방식인데 보건용품을 생산하는 저 회사의 대표는 보건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저 카페 같은데 일하는 저 네. 알바도 보건증을 발급받게 하듯이 이 3M 사장이 한국에 와서 보건증을 받으러 가야 되는데 병원에서 어디 가서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제 거꾸로 저를 불러서 제가 그 보건증을 발급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왜 3M이 이렇게 잘 나가는가 물어봤더니 우리는 3M이 포스트잇 정도 만드는 회사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 방막 액정 필름, LCD 디스플레이 들어가는 그 필름 하나로 1조 5천억을 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삼성 SDS하고 LG 필립스가 그 액정 필름을 서로 상대편 회사에 많이 못 가져가도록 그 이 3M 앞에서 이 보초를 채울 정도로 이렇게 특화된 기술이 많은데 3M의 실체를 물으니까 3M은 포스트잇이나 스카치 테이프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1년에 3만 개의 특허를 만들어낸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 회사 소개를 이렇게 하더만요. 우리는 근무 중 2시간은 무조건 다른 파트하고 채팅을 하는 게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너그 부서끼리 회의하는 것은 그 똑같은 내용밖에 안 나온다. 그럼 발전이나 아이디어가 안 나오니까 일부러 다른 부서하고 만나서 커피도 마시고 맥주도 마시고 농담을 하라는 거죠. 처음에는 한두 번 뭐 그 가족 이야기하고 골프 이야기도 하지만은 결국 나중에는 자기 업무 이야기를 하게 되면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런 것들을 이제 사원 특구로 해서 그게 나중에 사업화되면 또 굉장히 많은 인센티브를 받게 하는 그런 제조를 한 걸 제가 봤습니다. 짜여진 근무 시간이라는 게 사람들을 어쨌든 그 시간 동안 묶어놓다 보니까 일하는 사람들도 좀 매너리즘에 빠져서 사실 그 시간에 시간만 지키면 되니까 다른 뭐 일들도 많이 하거든요. 업무가 필요 없는 일들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쓸데없는 회의, 그냥 길어진 회의 이런 것들도 많이 해서 외국에서는 그래서 회의를 할 때 플랭크를 하면서 하는 회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간결하게 회의가 끝난다고. 그러니까 이런 방송하는 입장에서요. 윤석열 저러고 있으니까 방송할 소재는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우리는 저 같은 사람은 민주시민 소양 과정을 거쳤다고 생각해요. 그 긴 시간 동안. 선진국들이 지금 다 버리는 방향성을 윤석열 정부만 갖다가 드립다 지금 들이밀고 있거든요. 한 20년 전의 마인드 갖고 지금 하고 있다 보니까 비판할 지점 되게 많은 거지. 윤석열은 정말로 이 정책 자체가 우리나라 일부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바래왔던 그 모든 것들을 대통령 원안으로 밀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나라를 망한 각.
예. 인데 지금 이제 노동시간 일자리 이런 거 관련해 갖고 지금 이야기 한번 계속 해보면 지금 그 일자리 관련해서는 코로나19 겪으면서 지금 재택근무나 원격근무가 늘어났잖아요. 예, 이 방향성도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팩트는 맞는데 문제는 그 현재의 노동시장의 변화를 이야기하면서 재택근무, 원격근무가 늘어난다고 하면서 결론은 장시간 근로시간 뭐 이런 식으로 그 지난번 우리 경제정책 하면서 모든 것의 결론은 부자감세로 가듯이 그 계속해서 이상한 되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코로나 과정을 겪으면서 화상회의, 또 원격회의, 그 근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플랫폼 노동자 숫자가 그 지금 코로나19 동안에 220만 명으로 늘어났답니다. 그리고 특수고용 근로자죠. 특고. 여기도 166만 명을 늘어가지고 완전히 이제는 그 근로자들 고용 형태나 근무 형태가 달라지는 상황이 됐는데 이런 것을 받아주지 못하고 있는 이 노동시장 구조를 문제로 지적하면서 거꾸로 이 사람들을 더 장시간 근무를 하게 만들자라는 정책을 제안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MZ세대 1982년부터 2012년까지 세대가 한 1,800만 명인데 이분들 중에 이분들이 전체 경제활동 인구의 42%, 1,250만 명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승진, 연봉 증가, 뭐 관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후순위고 워라밸, 나의 개인의 삶, 또 휴가, 여가 이런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요구와 선택에 맞춰서 노동시장이 바꿔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해결책도 장시간 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참 이게 그 프랑스의 노동개혁법이나 또 독일의 할츠개혁 이런 거 이야기하면서 언급은 이야기하는데 내용은 전혀 엉뚱하게 그 신라시대 이야기로 돌아가자는 그런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요. 대통령 왜 뽑냐고. 내 삶이 나아지기 위해서 뽑는데 소위 이직 남들 네.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한테 가장 위험하고 나를 괴롭히는 대통령을 뽑은 거예요. 그게 이제 계급 투표가 안 되는 상황이 예.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근로시간을 늘리는 것이 생산성 증가와 정비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뭐 노동 쪽을 전공하는 분들에게는 거의 정설로서 나와 있고 그래서 경제학자들도 단순하게 근로시간 늘리는 것을 별로 권하지를 않고 있고요. 여러분 구글 캠퍼스 같은 거 혹시 유튜브로 볼 기회 있으면 이 회사 안에 오락실도 만들어 놓고 헬스장도 만들어 놓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프랭크하면서 회의하는 것도 있지만은 뭐 맥주 마시면서 회의도 있고 온갖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최적의 근무 환경을 만들어주고 이 각각 개인이 가지는 창의력을 끄집어내는 것을 회사의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을 많이 보는데 물론 이제 업종이나 그 종사하는 업무나 직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은 여전히 책상에 들어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일하는 이런 식을 강조해가지고 과연 우리나라가 생산성이 선진국에 따라갈 수 있을지 또 창의적으로 경제를 리드하는 것이 가능할지 이런 의문을 좀 제기하고 예. 싶습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어려우면 기업들도 당연히 어렵겠죠. 근데 우리나라 역사는요. 노동하는 사람들이 항상 참아야 되는 시기에 그런 노동을 해왔었거든요. 현실로는 그렇다는 거지. 근데 실제로 코로나 관련해서 대기업들 돈 많이 번 것도 사실이잖아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도 잃었을 거고 이 과정들을 거쳤을 때 대통령이란 자가 이제 엔데믹 시대에 어떻게 하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것인가 이 과정 그리고 결국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일하는 시간은 줄어들더라도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는 예. 그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전혀 그게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지. 근로시간 줄이는 거. 예. 그래서 지금 그 노동부 장관이 그 발표한 4가지 방안이 근로시간 단축 관련된 근로시간 연장 관련된 4가지 방안이 있는데요. 하나는 현재 연장 근로를 주 단위로 그 계산해서 노사 합의를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월 단위로 몰아서 할 수 있도록 바꿔주겠다라는 것이고 총량 관리 단위를 이제 제시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근로시간 저축 계좌제라 해서 그 일 없을 때는 좀 근무 시간을 줄이고 일 많을 때 그걸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이걸 법제화하는 방안. 세 번째로 선택적 근로시간제가 지금은 영구직에서만 예를 들면 그 보고서 같은 거 낼 때 한 3개월 동안 장시간 근무를 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산업 전 분야로 확대하겠다는 방안.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이나 전문직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제로 그 전문성이나 창의성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 표현은 애매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뭐 그 윤석열 당선자의 꿈인 120시간 그 근로를 달성하는 그런 것들을 합법화시켜 주겠다라는 쪽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야, 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 현실적으로 저는 그건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은 정부는 어느 한쪽을 편들어 줄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은 그거 아니에요. 한쪽 편을 들면서 양쪽 다 잘 되게 하겠다고 거짓 주장하는 거잖아요. 예. 현실은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 없었느냐? 아니거든요. 지금 그 네 가지 이야기하는 것이 이미 우리나라에는 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 52시간이 기본 제도이고요. 그 다음에 유형 근로제들은 여기다가 탄력 근로, 선택 근로, 재량 근로, 간주 근로 이렇게를 해서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요 유형 근로를 하려면 이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그 제한을 받지 않고서 할 수 있는 게 이제 그 예외 제도인데, 특별 연장 근로제와 특례 업종, 예를 들면 보건의료 쪽은 이게 8시간 교대로 하면 3교대를 해야 되니까 굉장히 일이 힘들기 때문에 응급실 근무자 같은 경우에는 뭐 24시간 연속 근무나 48시간 연속 근무하고 한 3일 쉬고 이런 것들을 하거든요. 그게 인체에도 더 도움이 되고 그 근무의 집중도에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제도를 지금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런 거는 싸그리 무시하면서 이 고용주가 원하는 대로 장시간 근로를 강요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이걸 바꿔놓고 있다는 거죠. 탄력근 문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예. 조산모사에 가까운 거예요. 예. 기업주 마음대로 일 시키겠다는 거지. 예. 내가 일을 골라서 어떻게 일을 찾아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까? 그러니까 비수기 때는 좀 근무 시간을 단축 근무로 4시간, 5시간 정도 하다가 승수기 때는 10시간, 12시간 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요것도 이제 노사 합의가 돼야지 가능한 거고요. 그다음에 선택시간 근무제는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그 연구나 디자인 같은 식으로 이 근무의 총 노동 시간만 정하고 시작 시간과 마치는 시간은 이제 노동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이고요. 간주 시간제라는 것은 그 노동자가 산업장에 들어와서 근무하는 시간 말고 바깥에서 외근을 하는 경우가 많으면 그것도 그 실제 근무 시간으로 간주해서 인정해 주는 그런 제도를 갖고 있고, 재량 시간제는 이 노동자의 재량에 그 성실을 하게 근무하는 방법을 위임해 가지고 그것을 인정하는 방법들인데, 뭐 그 회계사 제도나 그 기자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 근무 시간이 뭐 바깥에 돌아다니면서 차도 마시고 사람도 만났는데 이게 일과 휴식이 구분 안 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신에 네가 어떻게 하든 난 상관 안 하겠는데 하루에 기사 5건은 써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면 실제로는 8시간 근무보다 훨씬 더 로딩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이제 재량 시간제로 해서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전부 노사 합의를 해야 되니까 그게 싫고 귀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고용주가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풀어주는 그러니까. 것이 지금 현 그 노동 계약의 큰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난 더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그 어르신의 아드님이 그냥 노동자예요. 근데 그 어르신은 윤석열 정부 편을 들고 있는 거야.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기가 어쩌고저쩌고. 이게 가장 큰 함정이라는 거야. 예. 난 그게 가장 웃긴 게, 종부세 낼 어떤 처지가 안 되시는 분이 왜 종부세 걱정을 해주시냐고. 이게 기업도요, 이런 게 있어요. 기업이 죽겠다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 기업 중에 정말 영세한 중소기업 빼고 나면 웬만한 기업들이 월급 올려줄 만한 돈이 없어서 그거 반대합니까? 돈 적게 주고 싶은 거잖아, 현실적으로. 이 양반들 정부가 엄청 보조해주고 R&D 같은 데 투자하면 그걸로 뭐 생색내기식 뭐 실적을 내긴 하지만 나중에 알고 보면 그렇게 얻어진 돈으로 일자리를 더 만듭니까? 아니면은 뭐 거기다가 직원들 월급을 더 줍니까? 그냥 그게 사내 유보금으로 쌓아두거나 부동산 사두잖아요. 정부는 끊임없이 그 기업들한테 잘 되길 바라는데 낙수효과가 없다는 게 문제지. 네. 돌아오는 게 없다는 게. 근데 그 기업들 지원은 국민들 세금으로 하고 있잖아요. 어르신들 정신 차리십시오. 법인세, 지난 시간 언급했던 법인세 감면으로 한 6조 정도, 5조 내지 6조 정도의 세수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것을 메꾸려고 지금 각 분야에서 뭐 예를 들면 전기세 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단행하겠다라고 지금 계속 공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감면된 법인세 중에 1조 5천억 은 삼성전자 한 군데 돌아가고요. 80개 기업의 나머지가 거의 한 80% 이상 돌아가는 그런 구조인데, 이 근로시간 단축도 마찬가지인 게,
이런 많은 근로시간 연장도 마찬가지인 게 이렇게 많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우리나라에서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 이 노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이런 그 근로시간 부분에 단체 협약이 반영되는 비율이 전체 기업들의 15%밖에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도표가 아마 지금 뜨고 있을 건데요. 다른 나라들은 그 우리와 비슷한 제도 또는 우리보다 훨씬 그 약한 제도를 갖고 있는데도 이 노동자가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노사 합의에 이런 내용을 넣은 나라들이 그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다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노동조합 조직률도 10% 미만이고 또 이 노동조합이 개별 산별 노조가 아니고 그 단위 사업장 노조, 기업별 노조이다 보니까 단체 협약에 이런 것이 잘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실은 기업주 입장에서도 이런 걸 단협에 넣어갖고 하면 더 이득이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그 임금은 아끼고 싶고 또 단체 협약은 귀찮고 싫고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에게 그 그냥 법으로 그 밀어붙여 달라 하는데 법을 제정할 능력은 안 되니까 시행령으로 이걸 하려고 지금 꼼수를 쓰고 있는 그런 것이 현재의 예.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윤석열이 원전 관련해서 안전 중시하는 사고를 벌이라 그랬잖아요. 예. 필연적으로요. 우리가 한 120회쯤에 과로사 이야기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것도 안전이거든요. 예. 노동자가 안전하게 진료도 받고 일하다가 죽지 않을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그 중대재해처벌법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런 게 없고 노동자는 그냥 죽어도 된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게 가장 나쁘다고 보는 거예요. 대통령은 기업들 편 들 수 있죠, 심리적으로는. 그러나 국민들이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거든요. 대체 뭐 하는 짓일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의 그 시행령을 바꿔가지고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2명이 이제 거의 그 중증 장애로 되는 경우에 그 기업 대표를 처벌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그 처벌의 판단과 처벌 지시를 법무부 장관이 하는 쪽으로 지금 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 정작 그 노동시장 개혁에는 산업안전 부분을 아예 싹 빼버렸습니다. 언급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안전이란 말을 빼버린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적으로 노동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인구 숫자가 줄어든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그런 인력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더 늘릴 것인지 예를 들면 저희가 2003년도에 고령환민 미래사회위원회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출산 장려를 하더라도 그것이 반영돼서 실제로 노동시장의 공급 확대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그렇게 출산 장려를 한들 이것이 그 노동자의 숫자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다못해 이제 방법을 찾은 게 해외에 있는 동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였어요. 근데 중국에 있는 제중 동포 200만 명이 이미 이제 그 들어올 사람은 남한에 다 들어와 버렸고 조선족 자치주가 지금 80만도 안 남아 있습니다. 그러고 능력 있는 사람은 북경에 상해에 돈 벌러 가버리고 또 일부는 150만 명 넘게 한국에 들어와 있고 이러니까 거기서 더 데리고 올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재미동포들은 법적으로는 이제 200만인데 실제로 이제 단기 체류자까지 포함해갖고 한 400만이 계신데 이분들은 우리보다 수입이 많으니까 한국에 다시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1동포들은 이미 5세대가 넘었어요. 그래서 한국이란 정체성이나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불어올 방법도 없고 그래서 이제 쓸 수 있는 인력이 북한 인력이었기 때문에 개성공단을 만들게 하고 이렇게 했던 건데 그 도저도 안 되면 지금은 노인들, 장애인들, 여성들을 노동시장으로 데리고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여성들의 노동 그 참가율이 50% 초반대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60% 70%만 올려도 OECD 평균으로만 만들어줘도 몇백만 명을 더 나오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데는 이제 돈을 안 쓰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시간이 단축이 돼야 여자들도 아이를 키우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그렇습니다. 만들어지는데 예. 지금 그거는 계속 안 하고 일할 시간만 늘린다고 하니까 문제인 거죠. 저도 회사 생활을 할 때 야근을 잘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할 일이 없는데 굳이 야근을 하라고 재촉하는 그 상사들이 많았는데 이런 문화가 정부에서 이런 신호를 계속 주면 결국은 그 어쩔 수 없는 그런 문화가 계속해서 고착화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 일도 없는데 남아서 일을 해야만 예. 되는. 그게 왜 우리가 북한을 옛날에 비난할 때 새벽별 보기 운동 뭐 이런 비판을 했었잖아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는 거. 그러면은
우리가 그 웰컴 투 덕막골에 보면은 리더십의 이유를 주잖아요. 뭘 많이 미기야 뭐 이렇게. 네, 맞습니다. 네. 결국은 이제 임금인데 임금. 예, 여기에 지금 노동 시간을 늘리는 문제뿐만 아니라 임금 제도까지 지금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제 연공서열제로 하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이게 현대 사회에서 맞지 않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인 이상 사업체 중에서 호봉급 운영 비율이 55%고요. 1000인 이상의 경우에는 아직도 여전히 70% 이상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직무급으로 바꿔줘야 되는 것이 누구나 다 보수든 진보든 떠나서 인정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과연 강제적으로 정부가 밀어붙여서 이게 될 수 있는 부분인가? 그리고 그 당사자인 근로자 입장에서는 실질 임금 하락 없이 이 임금 체계가 바뀌는 것들이 수용 가능하지 또는 인상이 되면서 바뀌어야지 수용 가능하지. 그 예를 들면 옛날에 젊어서 적은 월급으로 생고생을 한 10년, 20년 해서 이제 제대로 받을 만한데 이걸 호봉제가 아니고 직무급으로 바꾸겠다 해서 임금 깎겠다 하면 이게 수용이 되겠습니까? 최근에 임금 피크제가 대법원에서 판례가 나왔는데 실제로 임금을 생애 주기별로 줄어들지 않는다는 보장 없이 임금 피크제를 강제적으로 도입하는 건 불법이다라고 대법원 판결이 난 거예요. 이미 그런 판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이것을 임금 체계를 바꾼다라는 이름으로 직무급으로 강제 전환하는 것은 아마 나중에 위헌 소송을 당하게 되면 패소를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또 숙련도랑 관련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숙련도에 따라서 이걸 하게 되고 이 선진국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합니다. 하나는 미국 같이 아주 완전히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노골화해서 한 데는 나의 노동력을 너희들 가치 평가하고 적정한 가격으로 사라. 그래서 그것을 보장받는 방식으로 하고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이 산업 직군별로 이 임금을 정하는 그런 단입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금속 노동자들은 우리는 최저임금이 얼마고 5년 이상 근속자는 어떤 숙련도를 인정해갖고 어느 정도를 줘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줄 수 없는 기업들은 과감하게 퇴출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산업 구조의 변화가 합리적으로 노동시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기업이 퇴출되면 그 근로자들은 이제 실업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국가가 나서서 3년 내지 5년 동안 실업수당을 자기가 전에 받던 봉급의 80% 이상 90%까지 주고 그 다음에 교육을 다 시켜주고 생활을 다 보장해주는 이런 형태로 해서 근로자들이 새로운 산업 구조나 신기술을 맞춰서 더 고급의 더 고가치를 생산하는 근로자가 될 수 있도록 직무 전환을 시켜주는데 그런 것을 하려면 결국 노사 합의 그중에서 특히 산별노조가 중심이 되는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급하네. 우리가 이제 금속노조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그것도 불법인 거잖아요. 그렇게 예. 따지면은. 예. 그러니까 사업장별로만 노조를 만들 수 있게 돼 있어 갖고. 예. 지금은 뭐 이제 하다못해 알바 유니온 이렇게 생기잖아요. 예. 이게 그 구조가 그렇게 바뀌고 있는데 이것도 허용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럼요. 허용한 뿐만 아니고 유럽에서는 기업들이 그것을 정부에 요구를 합니다. 연대 임금 제도를 하는데 옛날 삼성이 상용차 부분이 있다가 이걸 볼보에 매각할 때가 있었는데요. 볼보 자동차가 지금 뭐 짝올라들어서 또 다른 데 인수되고 했지만은 삼성 상용차를 매입을 할 때 노조가 없다는 것이 매입을 못하는 결격 사유가 됐어요. 볼보 경영자들 입장에서는 노조도 없는데 우리 보고 어떻게 그 회사를 경영하라는 거냐. 노조를 만들어서 우리한테 매각을 해라. 이렇게 해갖고 급하게 직장협의회를 노조로 전환시켜서 매각한 그런 사례도 있었는데 발상 자체가 다른 거죠. 근로자들에 대한 관리를 저희들끼리 노동조합에서 하도록 하고 우리는 그 노동조합 대표들하고만 협상하면 나머지는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을 효율적인 시스템이라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호봉제를 연공서열제를 상당 부분 직무급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변화시켜 줘야 되는 건 맞지만은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동시장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으면서 예를 들면 정부가 특정 분야별로 이 표준 임금을 만들어 가지고 그 임금 제도를 적용시키겠다라는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한국형 직무별 임금 정보 시스템 이 온넷이라 하는데 오넷이라 하는데 이런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거기서 하라고 한들 안 지킨다고 처벌할 수도 없을 거고 그걸 지킨다고 뭐 인센티브를 줄 수도 없는 거고 또 지금은 여전히 이 대기업들은 그 원하는 인력을 얼마든지 끌어다 쓸 수 있고 중소기업은 필수적인 인력도 다 구하지 못해서 힘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노동부에서 발표한 이 내용 자체가 현실과 맞지 않는 그리고 실현 불가능한 그런 내용이니까 안 할 수는 없고 또 약속은 했으니까 그냥 이제 연구과제로 추진하다가 물타기 해버릴 게 아닌가라는 것이 이제 짐작입니다. 대한민국 웃긴 게요. 보수 정부만 들어서면 노동부가 노동 탄압부가 됩니다. 예. 그리고 환경부가 환경 파괴부가 돼 버려요. 이러면 안 되는 거라고. 노동부는 노동자 편을 들어야지. 그럴 때 이명박이 노동부 이름을 고용노동부로 바꿔서 노동부가 사용자들까지 편들게 만들면 사실상 사용자 편들겠다 이런 거거든요. 사회가 다원화되고 또 코로나로 산업 그러니까 저 직업들 자체 구조가 바뀌었을 때 여기에 좀 기민하게 대응하는 이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기업들 민원만 들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 씨가 기업 가는 사람들 저녁에 전화해라 나 시간 많다 밥이나 먹자 이런 소리나 하고 자빠졌으니까 한 번쯤 노동자들한테 노동자분들 얘기하면 듣겠습니다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노동자가 행복하지 않고 어떻게 좋은 기업이 될 수 있어요? 이거 착각입니다. 진짜 이건 착각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또 아쉬워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한국노총은 이재명 후보를 이재명 의원을 지지했었잖아요, 공개적으로. 하지만 민주노총은 그런 걸 하지 않았으니까, 아무런 지지 표현을 하지 않았으니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죠. 지금 노동부에서 발표한 이런 노동 계약에 관한 내용들이 너무 노동자들을 탄압시키는 그런 방향인데, 여기 이런 거를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 지금 이정식 노동부 장관님은 저희하고 같이 그 오랫동안 활동했던 분이시고 뭐 아시겠지만 한국노총 사무총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노동계에서 30년을 활동해 오신 분인데 이 막판에 저렇게 돌아서 갖고 저쪽을 가서 이 국민의힘 정부에서는 결코 노동자를 위한 그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게 불가능할 건데 그 길어봤자 1년 반 내지 2년 장관 하루고 저 나머지 30년 인생을 저렇게 포기한가 싶어서 좀 개인적으로 안타깝기도 하고요. 또 노동계 출신이 장관이었으니까 그나마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발표하는 거 보니까 이 저 팩트 자체는 다들 그 바르게 지적하고 들어갔는데 결론은 전혀 엉뚱한 것으로 해버리니까 역시 그냥 노동계 출신 장관을 앉혀놓고 그 물타기 하면서 그 마름같이 부르려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걸 다시 한번 짐작할 수 있어서 네. 저분이 저 나머지 인생 살기가 참 힘들겠다 이런 안타까움이 그러니까, 듭니다. 그러니까 그건 그거예요. 자기 가치를 버린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진중권처럼 안 버린 듯 버리면서 아주 노골적으로 윤석열 편드는 사람 있잖아요. 가장 질 낮은 양아치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노동계 관련해서는 확실히 그런 거죠. 대통령은 노동자와 사용자 중간에 있는 게 맞고요. 어느 쪽이 더 유리한지를 비교, 분석,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 수립하는 게 맞는데 노동부 장관은 노동자 편에서 이야기를 하는 게 맞고요. 고용노동부가 아니라도 사용자 입장 대변하는 부처는 겁나 많잖아요. 예.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경제부처, 산업부처가 전부 사용자 입장을 대변하고 있죠. 그 사업체 설문조사 그것도 잠깐 이야기 한번 해주실까요? 예. 왜 이 그 임금제도 개편이 어려우냐 이렇게 물어서 그 설문조사를 해봤더니 그 안 되는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인데 결국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제도 개편을 하면서 실질 임금 하락이 안 되도록 하는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 나빠진다는 가능성은 굉장히 많은데 내 실질 임금이 보장된다는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임금체계 개편 및 인력 운용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그 임금체계 개편 시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이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근로자 간 이해관계 대립. 여기에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 저 현대자동차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임금을 인상하려 했다가 정규직 근로자들이 반발했던 거 보셨은 적 있을 건데요. 그렇죠. 이 같은 레일에 자동차 조립 라인에 오른쪽 바퀴는 정규직이고 왼쪽 바퀴는 비정규직입니다. 그런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차이는 2배가 넘는 거예요.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위배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비정규직이 그러면 좀 적게 받으니까 올려주면 저 인지상정을 좋지 않습니까? 이거를 정규직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 월급이 줄어들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이 그 사실은 정부가 나서서 그 갭을 메꿔주고 이해를 시켜야 될 부분인데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까지 정부는 뭘 했냐면은 요거 갈라치기 하는 거죠. 예.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에 갈라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려운 게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노사 합의였는데 이 노사 합의란 게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금 수준이죠. 그래서 근로시간을 단축을 시키면서 실질 임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그런 보정을 해줘야지 실제로 이제 근로시간 단축도 되고 그 워라밸도 높아지지만은 고용이 늘어나고 내수가 진작되는 그런 과정들을 겪지 않으면 지금 우리나라가 이미 대외적인 어려움 때문에 경기 침체를 상당히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그 근로자를 늘리고 그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이런 역할들을 정부가 좀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은데 또 오늘 나왔던 자료를 보니까 공공기관의 평가라든지 또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이 문재인 정부에서 했던 것이 한 40%가 낭비적이고 쓸모없었다 이런 보고서를 또 낸 거예요. 이 같은 노동부가 지가 해놓고 나서는 정권 바뀌었다고 그 안면 몰수하고 유체이탈이죠. 예 유체이탈로 그 40%는 쓸데없는 짓을 했다라고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뭐 해수부뿐만 아니고 노동부도 살아남기 위해서 무지 노력하는구나라는 애처로운 마음도 들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팩트를 저렇게 왜곡하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 그러고 그렇게 해갖고 한두 해 끝나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이제 위험해지면 힘 빠지면 그 다음에 저거는 뭐라고 말할까 이런 생각도 한편 듭니다. 이번에 한전 사장 보면 그렇잖아요. 예. 아유. 여기서 또 이재명 의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이재명 의원이 경기도지사 할 때 비정규직에 대한 그 수당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올려줬잖아요.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높은 임금을 받아야 된다라는 논리로. 그래서 정말 왜 이재명 의원이 대통령이 안 되는지 안타깝네요. 예. 그래서 뭐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시장의 원리에 따라서 노동시장을 개편한다 하더라도 현재 나오는 안은 맞지가 않고요. 또 사회연대의 원리에 따라서 적어도 정부가 근로자의 생활과 그 건강을 지켜야 된다는 측면에서도 현재 발표된 정책들은 좀 맞지를 않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슬기롭게 그 해결하는 방법은 현 정부나 집권 여당에서는 안 나올 것 같아서 좀 빨리 야당이 정신을 차리고 이런 것들을 좀 법으로 밀어붙여서 그 바르게 끌고 나가면 물론 이제 대통령이 어느 정도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압박을 가지면서 끌고 나가서 퇴행을 맞는 그런 것들이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위원장님은 왜 방법이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 또 어떤 게 있습니까? 탄핵시키면 됩니다. 예. 그거는 야 우리가 정치를 봐왔잖아요. 예. 날이면 날마다 이슈 대응을 해왔잖아요. 박근혜도 이 정도는 아니었다니까. 맞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라는 걸 또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의 방향성은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보수라고 할지라도 보수의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나, 가족 이런 개념이 훨씬 더 강하거든요. 사실은 지금 가정 파괴 정권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예. 실직시키고 월급 적게 주고 과로사시키고 이 과정으로 다시 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고요. 보수 정권이라면 오히려 가정을 더 강화시켜야 돼요. 가정이 더 안정돼야 전체적으로 국가가 안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다수의 가정들은 버리고 하기야 투표하시는 분들이 그런 가치가 없지 사실은. 마치 기업이 잘 되면 나한테 뭔가 떨어질 줄 알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한 30년 됐잖아요. 예. 90년 초반. 예. 그 이후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부분이 발전이 왔거든요. 근데 이제 직업도 다양화되고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정부는 이거를 아주 복잡한 걸 어떻게 효율적으로 조정할까 그 연구를 해야 되는데 80년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기업들이 잘 돼야 돼. 그리고 그 다음은 없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지금 아마 그 탄핵을 시킨다면 행자부 장관이 그 경찰 중립성 훼손을 그 원인으로 해가지고 첫 번째 탄핵 대상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법무부라든지 몇 개 부처가 지금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이 그런 정도의 강한 의지를 좀 보여줘야지 그 국정의 폭주와 농단을 막으면서 대한민국을 좀 정상화하는 게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탄핵이 그건데 지금 행자부 장관 탄핵을
거론하고 있잖아요. 말만 예. 한번 실행하라는 거예요. 예. 국민들 입장에서 윤석열 지지율이 잘 못하고 있다가 역전되는 분위기라면 엄청 심각한 거거든요. 네. 이럴 때 장관 하나 날려 그 방향성을 보여줘야 윤석열이 잠깐 쓰기라도 하죠. 뭘 하겠어 하고 다음 총선 때까지 계속 그런 짓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편에서는 행자부 장관 탄핵안을 발의하고 또 한편에서는 이 경찰 중립성 보장 법안을 예를 들면 경찰청법을 따로 개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빨리 해서 물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지만은 밀어붙이는 그런 전략들이 좀 필요하고 요구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것도 잠깐 표를 한번 볼까요?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평균 임금 비중 그거 잠깐만 보겠습니다. 예,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은 상관없이 그 사람이 근무한 곳이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따라서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은 옛날에 71%였다가 99년도에 임금이 예, 지금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이 59.4%밖에 안 됩니다. 이게 양극화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임금만 격차되는 것이 아니고 임금도 나쁘고 또 사내 복지도 나쁘다 보니까 근속기간의 차이가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이 4.7년이 짧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근로자들이 조기 퇴직하고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고용의 불안정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이제 받아 안고 그런 리스크를 없애줘야지 중소기업이 정상적으로 좋은 인력들을 계속 수요를 받으면서 발전할 수 있고 독일이 바로 연대임금 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독일, 스웨덴, 이런 핀란드 이런 나라들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서로 협력하면서 같이 발전하는 그런 모델들을 만들어냈는데 거기에 바로 이 노사관계 같은 제도들이 서포트를 해주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예. 이걸 무슨 노사 간의 협의 사항이나 노동 쟁의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산업 구조를 효율화하는 시스템 중에 하나로서 이 노동관계 부분을 선진화하고 정상화해야 된다라고 이해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윤석열 정부는 지금 현재로는 거의 무능하다고 낙인이 찍히는 것 같아요. 예. 유능한 게 뭐겠어요. 국민 다수가 만족할 만한 정책을 만들거나 방향성으로 가면 유능한 거고. 근데 지금 취임한 지 한 50여일 정도 만에 사실상 부정평가가 많이 나올 정도면 무능한 거거든요. 어느 한 군데 마음에 드는 구석이 없다 이런 건데 그러면 이걸 막아낼 방법을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현재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권력 구조상에 이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겠다는 노동계약 부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대부분 입법 사안이기 때문에 아마 거의 국회 문턱에서 다 좌절돼 버리고 안 될 가능성이 많고요. 유일하게 이제 시행령으로 일부 밀어붙이겠지만 그것도 고난쟁의 심판 소송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전부 중지를 시키는 쪽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것을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는 것으로 해봤자 국민들 입장에서 별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폭주를 계기로 아예 더 선진화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좀 진보적이고 전략적인 선도적인 입법 투쟁을 좀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연대 임금 제도 이런 부분을 법제화하고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시범 사업을 몇 년에 걸쳐서 한다든지 분야별로 단계별로 도입을 한다든지 이런 제도도 저는 가능할 것 같고요. 이 노사 간의 협상 안에 예를 들면 한 분야의 단협만 이루어져도 관련 분야에 다 파급되게 하는 그런 것들도 외국에서 법제화한 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선도 사업장에서 먼저 단협을 이루면 나머지 사업장들이 이것을 받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이제 법제화를 좀 해서 물론 이제 현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 때문에 안 된다 하더라도 가다가 아니 가면 간만큼 이익이라고 하는데 차기 정부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기초를 닦는다는 의미에서 이런 혼란된 시기를 더 적극적으로 노사관계가 발전되고 이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또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 직무 관련된 연봉 부분을 바꾸는 그런 계기를 좀 만들 수 있는 이런 기회로 활용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전혀 노사관계 노동시장 개편 방안에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이나 사대보험 의무가입이나 산업안전제도 확충 이런 부분도 추가로 더 요구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을 발표하도록 이끌어내고 요구하는 그런 선도적인 노력들이 좀 야당에게 주어진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사용자 측은 동결이라고 하잖아요. 예.
근데 물가가 엄청 오른다며 자기들도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 최저임금은 동결시켜놓고 물가는 오른다고 얘기하는 게 말도 모순이잖아요. 최저임금은 최소 물가 상승률 대비 같이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데 네. 그러면 정상적인 정부라면 이 사람들 꼭 이런 상황이 되면 최저임금 할 때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또 이야기를 끌어들입니다. 예. 그럼 정부는 뭘 해야 되느냐? 최저임금 올려주는 대신에 임대료를 낮추는 법을 개발한다거나 그 방향성으로 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죄 없는 알바생들이 최저임금 안 오는 상태로 만약에 동결되면은 2년 동안 일하게 되는 거거든요. 유능한 정부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지.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끔 저번에 한번 한시적으로 코로나 때 왜 그 예. 임대료 안 올리는 사람들 착한 임대인제도. 착한 그런 거 도입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이 임대료가 더 많이 나가겠어요. 알바비가 더 많이 나가겠습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은 예. 내가 봤을 때. 이번에 깎아준 법인세 6조를 임대료 지원 사업으로 했어도 예, 얼마만큼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뭐 자영업자분들 가끔씩 들어와가지고 최저임금 올리면 안 됩니다 하시는데 이분들도 임대료 비싸다는 이야기는 안 해 문제는. 네. 그건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강자의 약한 모습인 거거든요. 싸워야지. 근데 개인이 건물주랑 싸우는 건 불가능하니 이럴 때는 시스템이 싸워줘야 되는 거예요. 예. 왜 코로나 때 장사를 못 해가지고 영업이 다 막혔는데 이놈의 정부는 손실보상 아예 안 했죠. 그러면서 그 임대를 해준 건물주들한테는 그 사람들은 다 장사가 되거나 안 되건 식당이 문은 열었건 안 열었건 한 달에 임대료는 꼬박꼬박 받아가잖아요. 네. 이걸 기본적으로 조율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에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무튼 진짜 무능한 건 답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뽑은 사람이 이런 짓을 저지른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우리 새날이 해야 될 하나의 일이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은 삶도 이렇게 가능하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일들을 앞으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쩌다 보면 이렇게 옳은 이야기를 하는데 새날 막 악플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채팅창에는 못해. 그냥 바로 이렇게 당할까봐. 근데 문제는 이 윤석열을 지지하는 그런 사람들이 변희재 말 정신병자라는 거야. 농담하는 게 아니라 네.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는지를 몰라요. 그죠?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근데 이 양반은 찢어지게 가난해. 이게 문제라는 거죠. 아직 현실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떤 짓을 해도 지지하는 사람들은 사실상 정치적 좀비라고 저는 봅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죠. 아유 지친다. 이런 이야기 하면요 방송 한 4시간 하는 것 같아요. 예. 비 오는 날은 좀 삼가해야 될 이야기 같습니다. 좀 즐거움 갖고 오시면 안 돼요? 예. 제목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이게 노동정책이에요. 쓰레기지. 예, 제가 욕들어도 쌉니다. 이것을 그 제목을 어떻게 바꿀까 엄청 고민한다는 사실. 예. 아무튼 고생하셨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들의 그 내용을 지금 언론에서는 이런 이야기 안 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진짜 수박 거달기식으로 잠깐 가버리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결국에는 언젠가 그날은 옵니다. 언제일지가 중요한 것이죠. 신에게는 아직 6발이 남아있습니다. 자,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 290회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멤버십 해주신 분들 오늘 특별히 많이 주셔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감사하고요. 좀 힘이 납니다. 그리고 새날은 이따가 9시에 최민희, 황희두 이 두 분과 함께 다시 오겠습니다. 이따 봬요. 고맙습니다.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워.